자, 반갑습니다. 국어원서 유대종입니다. 저는 지금 파노라마 독서기출 총론과 문학기출 총론 오리엔테이션을 찍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하는 질문이 이 인셉션이랑 뭐가 다르냐? 라는 질문이 제일 많아서 그런 것들도 설명할 겸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인셉션 저랑 했을 때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거거든요. 독서와 문학의 공통점이 있다. 그건 바로 텍스트다. 사실 화작이나 엄매나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평가원은 텍스트로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게 인셉션 독해.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분파돼서 인셉션 독서와 인셉션 문학을 하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영역들을 초월해서 근간이 되는 텍스트의 구성 원리를 지금 학습을 저랑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 파노라마 독서기출 총론과 문학기출 총론은 무엇이냐? 인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우리가 그 앞 단계에서는 같음을 배웠다면 이젠 뭐냐면 다름을 배워보자고. 뭔 소리냐? 다르니까 나눴겠지. 완전히 똑같으면요, 매년 인문 한 지문, 사회 한 지문, 과학 한 지문 이렇게 던지지 않아. 대충 믹싱시켜서 던졌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각각의 영역의 특징이 없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 영역적 특징에 맞게 풀라고 하는 것도 평가원의 의도가 맞다. 그러므로 텍스트로 테스트를 함으로 텍스트의 구성 원리만 알자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솔직히 충분할 수도 있다고 봐. 근데 하지만 변수라는 게 항상 존재해. 시험장에서는 긴장이 많이 돼. 근육 긴장이 더 많이 되고 그러면 시험 볼 때 실수를 많이 하게 되지. 근데 네가 실수를 한다고 해서 2 더하기 3을 7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야. 변수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 그날에 긴장이 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막기 위해서는 넉넉히 이기기 위한 넉넉히 이긴다. 잘 들어.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기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바로 제가 볼 때는 파노라마 독서기출 총론과 문학기출 총론이 될 것이야. 그래서 영역별로 주요 포인트들을 같이 학습을 하는데 이게 배경지식을 우겨 넣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과학 공부합시다. 우리 경제 공부합시다. 그게 아니라 각 영역들의 소재를 접할 때 어쨌든 그 소재로 된 국어 지문이에요. 그것들을 접할 때 갖춰야 될 영역별 태도. 그죠? 그 다음에 사고. 당연히 이걸 기반으로 하면서 공통점도 기반으로 하면서 차이점도 설명하겠다는 거야. 이걸 버리지 아니합니다. 이건 당연히 갖춘 상태에서 요것과 요것까지 점령하는 거죠. 그죠? 진정한 알파 메일이 되는 거야.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사고 정립을 영역별로도 할 수 있는 것. 초영역과 영역의 결합.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자, 근데 웬 산사진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 독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철학의 공부법인데 사실 철학이라는 건 철을 하는 학문이 아니라요. 혹은 이제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개똥 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런 어떤 세상과 인간에 대해 연구한 인식론, 형이상학론 그런 것들을 연구한 철학자들에 대한 철학 역사를 학습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걸 학습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들을 학습을 하는데요. 꼭지점에 있는 인물들. 플라톤, 이데아, 그 다음에 데카르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나는 명증적이다. 자, 그 다음에 휴մ, 그 다음에 칸트. 더 나아가면 비트겐슈타인부터 쭉 나아가는데 이 각각의 이 꼭지점, 가장 큰 위치를 점령한 사람들을 학습을 하면 전반적인 흐름이 파악이 된다. 다 할 필요가 없어. 중간중간에 있는 사람은 다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여태까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여태까지 학자들을 기반으로 나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머지 또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고 또 이게 집대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동양 철학의 어떤 절대적인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학, 성리학, 이것도 집대성이라고 내가 표현하잖아. 그 집대성한 존재들을 학습하면 된다. 자, 저의 어떤 아이디어도 여기에 보관하는, 차관되는데, 그러니까 평가원도 여태까지 문제를 만들면서 졸라게 잘 만든 지문들이 있단 말이야. 마스터피스라고 해요. 그런 어떤 지문들을 연도별로 좀 건드려 보자고. 그러면 흐름도 알 수 있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파악하고, 그래서 평가원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훈련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요 수업이야.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돼. 자, 수강 목표. 다르니까 나눴겠지. 인문은 인문, 사회는 사회, 그 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은 과학기술. 그 다름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다름만 학습하지 아니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전부 다 학습을 해서 완전체로 지금 거듭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역별 스키마라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배경 지식을 우겨넣는 게 아닙니다. 가끔 배경 지식이 스키마다라고 환원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영역이든 어쨌든 영역마다 갖춰야 될 어떤 플러스 알파적인 태도들, 그때 갖춰야 될 기본적인 사고들,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은요. 모든 배경 지식을 다 우겨 싸라는 게 평가원의 입장이 아닙니다. 물론 EBS에 대한 독서는 기본적으로 그 소재 값을 좀 알고 있는 게 편할 수 있지.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커리에서 준비를 해드릴 거고, 이 커리에서는 영역별로 포인트 위주의 학습이 좀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야. 그러니까 인셉션은요, 제대로 읽는다. 이 파노라마 독서기출총론과 문학기출총론은 매끄럽게 읽는다. 알겠어? 앞에 건 뭐라고? 제대로 읽는다. 두 번째 건 제대로 읽을 뿐만 아니라 매끄럽게 읽는다. 알겠어?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제가 뒤에 예시를 보여줄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리하여 초영역과 영역적 사고의 태도 확립. 초영역은 인문사회, 과학을 다 통과한 그런 것들. 여기는 인문은 인문, 사회는 사회, 과학은 과학, 그런 어떤 태도들을 확립한다. 문학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문학은요, 주로 발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기 발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보기를 바탕으로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요, 평가원의 생각과 태도는, 평가원의 생각과 사고는 보기에 반영돼 있고요, 그리고 선지에 반영돼 있어요. 왜냐면 지문은 못 건드려. 뭐 이육사의 황원, 그걸 어떻게 건드려? 못 건드려. 그럼 못 건드린 상태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평가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보기나 선지를 통해서 본인들의 해석을 달아놓는다고. 그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해석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의 해석을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예요.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지문 독해력뿐만 아니라 선지 판단력까지 같이 학습을 하는 순서가 될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슴슴하게 기출뿐만 아니라, 이름은 기출총론이지만 기출이 아닌 것들도 슬며시 넣어드리면서 이런 선지 판단력을 급상승시키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다. 읽기 방식의 고착화, 판단의 명확성,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는 그런 학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 시간은 이 정도로 되고요. 그 다음에 강의 방식은 현장 강의와 스튜디오 강의를 배합할 것이고 현장 중심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인강을 일단 듣고요. 인강을 들은 뒤에 지문 뚫기가 뒤에 있어요.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 독서 같은 경우는 쌍둥이끼리 연결했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서술의 흐름이 비슷하고 영역이 다른 놈을 하나씩 데려왔어. 가령 챕터 1-1이면 그게 그래서 우리가 법지문을 학습을 했어. 그러면 챕터 1-2는 법지문은 아닌데 1-1과 서술 흐름이 비슷한 걸 갖다 놨단 말이야. 그걸 같이 학습하면 어떻게 돼요? 서술 흐름도 파악할 수 있고 평가원의 코드도 비슷한 코드를 확인하면서 학습할 수 있고, 그래서 인셉션과 파노라마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게 제가 장치를 해놨어. 굉장히 강력한 공부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체화서로 학습을 하시면 되는 거야. 추천 등급은 당연히 등급 무관입니다. 자, 하나 해보죠. 항상 하나 해봐야 또 믿죠. 법이라는 영역이 있어요. 법이라는 지문이 나올 때, 법 소재 지문이 나올 때 우리가 갖춰야 될 어떤 기본적인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텍스트로 평가원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그 텍스트 구성 원리는 제가 인셉션 독서 1강에 혹은 인셉션 독해 1강에 달아놨으니까 거길 보세요. 거기에 있는 1강을 보시면 여러분이 개안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애들은 벌써 개안을 했고. 자, 이제 법지문 같은 경우는 그런 텍스트의 구성 원리 플러스 알파. 법지문은 이런 거에 신경을 좀 써보자. 첫 번째는 요건. 원래 법률 효과라는 건 요건이 충족돼야 발동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공연성과 특정성이에요. 공연하지 아니하고 특정하지 아니하면 명예훼손의 성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법률 효과도 발동하지 않습니다.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두 번째, 원칙과 예외입니다. 예외 없는 법이 없어요. 방금 얘기했던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피해갈 수가 있어. 예외거든. 남을 명예훼손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목적으로 한다면 처벌을 피해갈 수가 있다. 예외. 오케이? 세 번째, 사례가 나올 때가 있어. 이건 법에서는 케이스 사례, 즉 판례입니다. 이 판례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야. 끝까지 지문에 등장할 확률이 높다. 네 번째, 범주.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범위에 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알겠어? 그러니까 요런 어떤 범위, 상위 범주, 하위 범주. 가령 뭐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야. 근데 사단의 아주 구성 요소 중에 뭐가 있냐면, 사단의 어떤 초점화된 범주 중에 뭐가 있냐면, 뭐 주식회사의 주주, 주식회사의 주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도 되겠지. 오케이? 요런 어떤 포함관계에 대한 문제나 범주 문제를 법지문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포인트를 잡고 적용을 좀 해볼 거야. 자, 여러분은 이제 일시정지를 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일시정지를 하면 되겠지. 일시정지 할 수 있잖아. 하고 한번 읽고 OX 해보고. 나는 계속 수업할 테니까. 그지? 여러분은 이제 페이지 넘길 때마다 읽고 OX를 좀 해보라고. 그리고 내가 얘기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나 한번 보라고. 리트 지문이. 알겠어? 인셉션 독서에서 했던 지문이기도 해요. 선생님, 인셉션 독서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이걸 설명하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로 얼마나 매끄럽게 읽는지 한번 보라고. 들으셨던 분들도 매끄럽게 읽는 걸 보고, 듣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자, 여러분 일시정지하고 읽었다는 전제하에 나는 바로 들어갈게요. 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했어. 그죠? 그죠? 그건 난파 당했어. 선원 A가 헤엄쳐 갈 때 B도 갑자기 동시에 붙잡았어. 그래서 A가 B를 밀어내버렸지. 상황상. 그죠? 요걸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사례잖아. 사례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알겠어? 이거 끝까지 갈 거야, 이 사례. 자, 그러면 이 사례의 궁금증은 뭐야?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되어야 되는지도 따져볼 만하다. 자, 논의범주가 뒤에 가죠. 그죠? 요 사례를 형법상 처벌할 수 있는가? 요게 핵심 질문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병렬 쳤잖아. 그지? 나한테 맨날 배웠던 병렬도 대비다. 그럼 윤리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형법상 비난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죠. 두 개는 별개니까. 그지? 별개의 포인트입니다. 알겠어요? 요거는 별개다. 자, 그 다음 일시정지하고 읽어보라고 했어. 난 바로 수업할 거야.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한 행위라고 정의된다. 요건이죠. 이게 충족돼야 범죄인 거야. 우리 방금 사례는 끝까지 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요건 나왔어. 필요 조건이 말 그대로. 이게 빠지면 범죄 아닌 거야. 자,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거 따진다고 순서적으로 나와 있죠. 이중 구성 요건이란 위법한 행위를 유형화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을 살해한다는 것이 구성 요건임에 따라서, 그죠? 그러니까 위법한 행위를 유형한 거야. 그럼 말 그대로 여기에 부합하면 일반적으로는 위법하다.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어지간하면 위법하다고. 그럼 뭐야? 일반적으로를 보면 네 대가리 속에는 뭘 생각해야 돼? 예외. abnormal한 것. 그죠? 자, 일단 보자. 선언 A와 선언 B는 자,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다? 선언 A는 밀어서 죽였잖아. 구성 요건에 해당해요. 그래서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순 없지. 선언 A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 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답은 X. 오케이? 그 다음. 근데 잠깐 우리 뭐 했어? 원래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한데 위법하지 않은 사례가 있대. 예외죠. 그게 뭐야? 정당방위나 긴급비난. 병렬도 대비다 갈라주시고. 정당방위는 상대의 위법을 전제로 합니다. 그죠? 그럼 법이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 같은 말이죠. 패러프레이징. 위법, 즉 불법에 우리가 양보할 이유가 없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것. 오케이? 여기서 상당성이라는 건 적절성이에요. 과하지 않게. 이 정도입니다. 자, 근데 지금 긴급피난, 정당방위도 상당하고요. 긴급피난도 상당해요. 이런 공통점은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오겠죠. 자, 근데 긴급피난은 상대의 위법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 그죠? 꼭 위법한 침해 행위로 일어난 위난에 해당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다르다. 어쨌든 근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원래는 뭐냐면 우리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하기 쉬운데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은 사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위법하지 않으면 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하죠. 우리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해야 되는데 위법하지 않음으로 범죄가 아니다라고 끝내버리는 거야. 유책까지 갈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자 봐봐 사례가 끝까지 가지 지금. 이 사례에 대해서 그래 그래서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둘 다 아니다. 선언 B가 위법한 행동을 한 적도 없고 지금 법익의 비교를 따졌을 때 누구의 생명이 더 귀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게 범죄라고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세 번째 코드 유체까지 따져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question 미음 즉 긴급피난이 성립한다는 건 뭐였어?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적으로 원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일반적으로 위법한데 이건 애브노멀하게 위법하지 않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책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겠지. 답은 X야. 책임까지 갈 필요가 없지. 예외니까. 원래 일반적으로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해. 그래서 유책을 따져야 되지만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이었으면 이건 위법성 조각이라고 해요. 위법성 조각이 일어나서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분명히 순서가 나왔잖아. 구성요건과 위법이 성립할 경우에는 책임까지 따져본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면 얘일 거다. 그럼 일로 가기 쉽겠지. 근데 요 사례는 정당방위냐 긴급피난이냐 이런 짓거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의 말들은 이건 예외라고 얘기하는 거야.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위법하지 않은 케이스, 즉 위법성 조각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즉 긴급피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책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겠지. 오케이? 그래서 유체까지 가보자는 얘기야. 필자의 생각은 이거죠. 따라서 이 사례는 유체까지 않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형벌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결국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유책이 뭔데?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는가? 오케이? 법적 비난 가능성인데 그 말은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었겠는가? 근데 그럼 사례 1문단을 다시 끌어오는 거야. 사례는 끝까지, 사례는 끝까지, 사례는 끝까지. 다른 걸 할 수가 없었어. 널빤지가 하나였고 지금 널빤지는 한 사람만 해당하는 그 널빤지였어.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수밖에 없었다. 주변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 알겠어? 널빤 하나 있었고요. 붙잡을 게 없어. 이거 하나가 다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가 없어. 즉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법적 비난 가능성이 없고 그럼 유책하지도 않아. 유책하지도 않으니까 범죄가 아니고 범죄가 아니니까 처벌할 수도 없어. 형법상 처벌 안 돼.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뭐 했어요? 요건. 범죄의 구성 요건. 범죄의 요건.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다. 원칙과 예외? 일반적으로는 구성 요건이면 위법하다. 근데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각 사례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이 사례는 끝까지 간다. 카르네아 데세널 사례는 쭉 간다. 알겠어? 이해돼? 그리고 범주 판단에 대해서도. 여기도 윤리적인 건 몰라도 윤리와 법을 구별하고 있죠. 법적 비난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죠. 그러면 이것도 범주를 보자. 그러면 벤 다이그램을 그리면 이런 거야. 범죄면 구성 요건에도 해당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위법하고 유책하겠지. 그죠? 벤 다이그램은 이렇게 그릴 수 있어. 범죄면 구성 요건에 해당해요. 5죠. 하지만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가 다 범죄는 아니지. 왜냐면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X죠. 범주 문제 낸 거야. 봐봐, 이 벤 다이그램을 그렸을 때 범죄면 구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작은 원에 들어왔으면 당연히 큰 원에도 들어온 거야. 양궁 관역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구성 요건에는 들어왔지만 범죄가 아닐 수도 있다. 범주. 다 들어가 있잖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매끄럽게 읽는 거 나랑 같이 학습한다. 믿고 따라오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본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